충남 아산시 갈매리 유적에서 약 1700년 전 삼국시대 초기의 성인 남성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유골은 무덤이 아닌 불에 탄 움집 안에서 발견되어 학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해당 움집은 당시로서는 매우 큰 규모였으며 완전히 불에 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고고학 실험에 따르면 움집은 흙으로 만들어져 자연 화재만으로는 완전히 타기 어렵고 불이 나더라도 사람이 충분히 대피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구진은 이 남성이 화재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살해된 뒤 집에 방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살인이 일어났을까요? 연구진은 꽃가루와 토양 분석을 통해 당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무가 줄고 풀이 많아지는 등 환경이 점차 황폐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자원과 경제권을 둘러싼 경쟁이 심해졌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이 살인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갈매리 유적은 당시 바닷길과 물길이 만나는 교역 중심지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다툼이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와 자원 경쟁 속에서 발생한 고대 사회의 범죄일 수도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최치원 실종 미스터리. 그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신라 최고의 천재 문장가이자 학자였던 최치원은 나라를 개혁하려 했지만 혼란한 정세 속에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898년 무렵 관직에서 물러나 은퇴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그는 가족과 함께 가야산, 지리산 등 전국을 떠돌며 여러 사찰에서 글을 쓰고 불교 관련 서적을 집필했습니다. 실제로 해인사와 부석사 등에는 그가 남긴 기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삼국사기에는 최치원이 언제 죽었는지 알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고려시대 문헌 파한집의 내용입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최치원이 살던 집에는 신발과 옷이 그대로 남아있었지만 정작 본인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후대 사람들은 최치원이 인간 세상을 떠나 신선이 되었다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실제로 가야산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는 그가 신선이 되어 승천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치원이 남긴 마지막 기록은 988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행적과 사망 시기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27년 12월 10일 밤 경주의 박물관에 보관 중이던 국보급 유물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범인이 훔쳐간 것은 신라 왕족의 무덤인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제 허리띠와 금반지, 팔찌 등 수백 점의 유물. 현재 가치로는 100억 원이 넘는다고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문화재 도난 사건이자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영구 미제 사건입니다. 경찰은 범인을 잡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훔친 금은 녹여도 바로 알아볼 수 있다. 무덤 유물을 훔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소문까지 퍼뜨리며 범인을 압박했죠. 그런데 사건 발생 5개월 뒤 한 노인이 경찰서장 집 앞에서 수상한 보따리 하나를 발견합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도난당했던 금관총 유물 대부분이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이 양심의 가택을 느낀 걸까요? 아니면 저주가 두려웠던 걸까요? 하지만 일부 유물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범인의 정체 역시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1956년에도 금관총 유물을 노린 또 다른 도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범인들이 훔쳐간 것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역시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10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금관총 금제 허리띠 도난 사건은 한국 문화재 역사상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31년 부산 19살 조선인 하녀 마리아, 본명 변흥래가 일본인 고위 관료의 집에서 처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됩니다. 마리아는 가난한 집안을 돕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모두 부모에게 보내던 효녀였습니다. 사건 당일 집에는 안주인 히사코와 마리아 단 둘뿐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마리아는 목이 졸린 채 숨져 있었고 시신에는 잔혹한 칼자국까지 남아있었습니다. 수사 결과 외부 침입 흔적은 없었습니다. 범인은 집안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특히 안주인 히사코는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진술도 계속 바뀌었습니다. 결국 히사코는 체포됐지만 증거 부족으로 무죄. 이후 그녀의 정보로 의심받던 일본인 이노우에가 체포되어 자백까지 했지만 진술을 번복했고 결국 그 역시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수많은 정황과 의심스러운 증거가 있었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당시 수사관과 검사, 판사 대부분이 일본인이었던 식민지 시대, 사람들은 정말 증거가 부족했던 것인지 아니면 조선인 하녀 한 명의 죽음보다 일본인의 체면이 더 중요했던 것인지 의문을 품었습니다. 결국 마리아 변흥래는 일본인의 집에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었고 진실은 밝혀지지 않은 채 90년 넘게 미제로 남아있습니다. 식민지 조선이 삼켜야 했던 또 하나의 비극이었습니다. (1962년 9월 10일) 서울 마포구에 살던 4살 소년 조두형이 집 밖으로 놀러 나간 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단순 실종으로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사흘 뒤 가족 앞으로 충격적인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돈을 주면 아이를 돌려주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어린이 유괴 사건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사건은 전국을 뒤흔들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물론 정부와 언론, 시민단체까지 총동원되어 아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국가재건퇴고회 의장까지 직접 담화를 발표할 정도였습니다. 범인은 여러 차례 편지를 보내며 몸값을 요구했고 결국 가족은 거액의 돈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돈만 챙긴 채 사라졌고
조두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수많은 제보와 목격담이 쏟아졌지만 모두 허탕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수색에도 범인의 정체는 밝혀지지 않았고 조두영의 생사 역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977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넘게 지난 지금까지도 조두영이 어디에 있는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안타깝고 오래된 어린이 유괴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1967년 10월 24일 덕수궁 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국보 제119호 금동 영가 7년 명열의 입상이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높이 16cm에 불과한 작은 불상이었지만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보급 문화재였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도망만 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라진 자리에는 쪽지 한 장이 남아있었습니다. 24시간 안에 돌려주겠다. 경찰은 전국에 지명 수배를 내렸지만 단서는 없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문화재관리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했고 심지어 다방에 쪽지까지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범인은 다시 전화를 걸어 말합니다. 한강 철교 아래에 숨겨두었다. 급히 현장으로 달려간 관계자들은 철교 밑을 뒤졌고 정말로 국보가 그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난된 지 단 하루 만에 되찾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왜 훔쳤을까? 돈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세상을 놀라게 하려는 장난이었을까? 경찰은 문화재관리국의 원한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까지 조사했지만 끝내 범인의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1974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사건은 영구 미제로 남았습니다. 국보는 돌아왔지만 국보를 훔친 사람은 지금까지도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부산을 공포에 떨게 만든 미제 사건이 있습니다. 1975년 8월 20일 부산의 7살 김양이 핫도그 사 먹고 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용두산공원 숲속에서 김양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아이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아이의 배에 검은 사인펜으로 의문의 글씨를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닷새 뒤 이번에는 5살 배군이 집 앞에서 놀다가 사라졌습니다. 다음날 어시장 사과상자 더미 속에서 배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손발이 묶여 있었고 배에는 또다시 사인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후하, 죽였다. 경찰은 두 사건이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어린아이, 범행 시간도 비슷했고 살해 수법도 같았습니다. 더 소름 돋는 건 범인이 경찰서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가 죽였다 라고 말한 뒤 수사 좀 잘해라, 나를 잡을 수 있겠냐? 라며 경찰을 조롱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대대적인 수사에도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90년 공소시효마저 만료되며 이 사건은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과연 사인펜 살인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누군가 마시라고 놓고 간 요구르트. 1983년 서울의 한 카바레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50분, 영업 종료를 10분 앞두고 직원들이 마감 정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보조 웨이터 신모 씨가 여자 화장실 거울 선반 위에 놓인 요구르트 한 병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가 나 먹으라고 놔뒀네. 그는 아무 의심 없이 요구르트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몇 초 뒤 갑자기 배를 움켜쥐더니 그 자리에서 쓰러졌고 결국 즉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구르트 안에는 치명적인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신 씨는 원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이유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날도 단 한 번 정산을 위해 들어갔을 뿐이었습니다. 즉 범인이 신 씨를 노린 게 아니라 누가 마시든 상관없었던 무차별 독살일 가능성이 높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건 다음 날 같은 여자 화장실에서 또 다른 요구르트 한 병이 발견됩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했지만 안에는 또다시 청산가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범인은 경찰 수사 이후에도 현장에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놓쳤고 범인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묻지마 식품 테러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공항에 버려진 가방 하나. 1984년 8월 김포국제공항에서 수상한 갈색 가방 하나가 발견됩니다. 공중전화 부스 옆에 버려져 있던 가방이었습니다. 경찰이 열어봤지만 옷과 화장품 같은 평범한 물건들만 들어있었고 분실물센터에 보관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공항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자신을 대만인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 10만 달러가 들어있다. 누군가 몰래 출국하려다 버리고 간 것이다. 처음에는 장난 전화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다시 수색해보니 가방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상자가 발견됩니다. 포장지, 랩, 도화지, 절연 테이프, 여러 겹으로 감춰진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무려 9만 7천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모두 진짜 달러였다는 사실. 당시 환율 기준으로도 수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었고 현재 가치로는 훨씬 더 큰 돈입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시간 뒤 같은 남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다시 전화를 걸어옵니다. 사건 처리를 지켜보겠다. 그리고 신원 공개를 거부한 채 사라져버립니다. 수사 결과 지폐에는 일본에서 찍힌 도장이 있었고 경찰은 국제범죄 조직이나 밀수 조직의 자금일 가능성까지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돈의 주인도 돈을 버린 사람도 전화를 건 남자의 정체도 끝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거액의 돈은 국고로 환수됐고
김포공항 10만 달러 돈 가방 사건은 대한민국 대표 미스터리 사건 중 하나로 남게 됩니다. 1986년 5월 대한민국 최고의 톱모델이자 영화 배우였던 윤영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당시 윤영실은 키 174cm의 서구적인 외모로 큰 인기를 끌던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끊겼습니다. 걱정이 된 언니가 집을 찾아갔지만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간 집안은 더욱 이상했습니다. 살림살이는 그대로 도망가거나 이사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누군가 납치했다면 몸싸움 흔적이 있어야 했지만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윤영실만 증발한 것처럼 말입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단서는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유명인이었음에도 목격자는 없었고 수사 결과 역시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 납치설, 안기부 개입설, 정권 관련 음모론, 심지어 해외 목격담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주장도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윤영실은 살아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연예계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 중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프로야구 최악의 폭동 사건. 1986년 10월 22일 대한민국 프로야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국 시리즈 3차전 대구구장에서 삼성 라이온즈와 해태 타이거즈가 맞붙고 있었습니다. 사실 양팀 팬들의 감정은 이미 극한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열린 경기에서 삼성 투수가 관중이 던진 소주병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경기도 패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3차전. 삼성은 앞서가던 경기를 뒤집히며 또다시 패배합니다. 경기가 끝나자 분노한 관중들이 그라운드로 병과 깡통, 쓰레기를 마구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건은 그 이후였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이 경기장 밖으로 몰려나와 해태 선수단 버스를 포위했습니다. 분노한 관중들은 버스 유리창을 깨고 채를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스에 불을 질러버립니다. 출동한 경찰과 소방차조차 접근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안에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결국 버스는 완전히 전소됐고 경찰은 퇴루탄까지 동원해 관중들을 해산시켰습니다. 이 사건은 전국에 생중계되며 큰 충격을 안겼고 지금까지도 한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악의 관중 폭력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부산에도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988년 6월 부산 백양산에서 12살 초등학생 2명이 실종됩니다. 학교가 끝난 뒤 친구들과 산에 올랐다가 집으로 내려오던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틀 뒤 백양산 깊은 숲속에서 두 아이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경찰은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지만 범인을 특정할 결정적인 단서는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3년 후인 1991년 이번에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귀가하던 중 실종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또다시 백양산에서 숨진 채 발견됩니다.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비슷했습니다. 경찰은 동일범 가능성에 주목했지만 당시는 CCTV도 DNA 분석 기술도 부족했던 시절 결국 수사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1989년에도 백양산에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해 범인이 검거됐지만 그가 처형된 이후에도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모든 사건의 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백양산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한 채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지금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89년) 대한민국 라면업계는 초유의 위기를 맞습니다. 한 통의 익명 제보. 라면을 공업용 쇠기름으로 튀긴다. 검찰은 곧바로 삼양식품 등 여러 식품회사를 수사했고 언론은 연일 공업용 우지라는 자극적인 표현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기계 기름으로 만든 라면을 먹었다고? 마트에서는 라면이 반품되기 시작했고 과자와 마가린까지 판매가 급감했습니다. 특히 삼양식품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보건사회부가 조사한 결과 시중 제품에서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검찰은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안전하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8년간의 재판 끝. 1997년 대법원은 관련 업체들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합니다. 결론은 문제가 된 우지는 원래 정제 과정을 거쳐 식용으로 사용되던 원료였고 완제품 역시 기준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늦었습니다. 삼양은 시장 점유율이 무너졌고 회사는 오랜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한번 퍼진 공포는 무죄 판결보다 훨씬 강했습니다. 대한민국 식품업계 역사상 가장 큰 논란 중 하나. 바로 우지 파동입니다. 1991년 1월 29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놀이터에서 9살 초등학생 이형호 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그날 밤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형우를 데리고 있다. 7천만 원을 준비해라. 범인은 단순한 유괴범이 아니었습니다. 44일 동안 무려 60번 넘게 전화를 걸며 경찰의 움직임까지 정확히 파악했습니다. 돈을 받기 위해 공항, 충무로, 양화대교 등 서울 곳곳으로 가족을 끌고 다녔고 은행 계좌까지 가명으로 만들어 몸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결정적인 실수를 반복합니다.
범인을 잡을 수 있었던 CCTV 확보 기회를 놓쳤고 범인이 돈을 가져가는 순간에도 위치를 혼동해 검거에 실패했습니다. 심지어 범인이 돈을 찾으러 은행에 나타났지만 대응 미숙으로 그대로 도망치고 맙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44일 후 한강 둔치의 배수구에서 이형호 군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범인은 법적으로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형호 군을 유괴하고 살해한 진범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1991년 3월 26일 대구에 살던 초등학생 5명이 집 근처 와룡산으로 향했습니다. 아이들은 도롱뇽 알을 주우러 간다며 집을 나섰고 그날은 선거일이라 학교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길을 잃었거나 가출했을 가능성을 의심했고 군인과 경찰, 시민까지 동원해 산 전체를 수색했습니다. 무려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투입됐지만 아이들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납치설, 연쇄살인범설, 심지어 UFO 납치설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건 발생 11년 6개월 후 2002년 9월 한 등산객이 와룡산에서 우연히 백골 유해를 발견합니다. 확인 결과 실종됐던 5아이들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유해가 발견된 장소가 과거 경찰과 군이 여러 차례 수색했던 곳에서 멀지 않은 지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부검 결과 아이들은 사고사가 아닌 타살 가능성이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누구인지, 왜 아이들을 죽였는지, 어떻게 5명을 동시에 해쳤는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3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구리 소년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1992년 1월 21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로 다음날 치러질 대학 입학 학력고사 시험지가 도난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한대학교에 보관 중이던 시험지 상자가 뜯겨 있었고 확인 결과 과목별 시험지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이미 전국에 배포된 시험지를 전부 회수하고 폐기했습니다. 시험은 하루 전날 전격 취소. 수십만 명의 수험생들은 다시 공부를 시작해야 했고 출제위원들은 설 연휴까지 반납한 채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대한민국 입시 역사상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수사 끝에 한 경비원이 범인으로 지목됐지만 그는 장학금을 받게 해주려고 그랬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학교에는 장학금 제도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사라진 시험지는 누구에게도 전달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결국 사건은 명확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끝났습니다. 대한민국 입시를 멈춰 세운 단 한 번의 사건. 1992년 학력고사 시험지 도난 사건입니다. (1996년 8월 9일) 새벽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괴한이 파출소에 침입해 혼자 근무 중이던 경찰관 조경사를 둔기로 무참히 살해한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건 범인이 경찰의 38구경 권총과 실탄까지 훔쳐 달아났다는 사실. 사건 직후 경찰은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범인이 경찰 총기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실 일대는 물론 한강과 호수까지 수색했지만 사라진 총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유력한 용의자들이 떠올랐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당시 파출소에는 CCTV도 없었고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결국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파출소 안에서 경찰관이 살해되고 총기까지 탈취된 사건은 2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영구 미제로 남아 있습니다. 1997년 2월 경기도 분당의 한 아파트. 김정일의 처조카이자 북한 최고 권력층 출신이었던 이한영 씨가 집으로 돌아오던 순간 엘리베이터 앞에서 괴한 2명에게 기습을 당합니다. 괴한들은 북한 공작원들이 자주 사용하던 권총으로 그의 머리를 향해 총을 발사했고 총알은 두개골을 뚫고 뇌 깊숙이 박혔습니다. 비명을 듣고 주민들이 뛰어나왔을 때 피를 흘리며 쓰러진 이한영 씨는 마지막 힘을 짜내 손가락 2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첩, 간첩.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는 뇌사 상태에 빠졌고 10일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결국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수사 결과 범인들은 북한 공작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사건 한 달 전 이미 남한의 침투에 치밀하게 준비했고 암살에 성공한 뒤 잠수함을 통해 북한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이들에게 최고 영웅 칭호까지 수여했다고 합니다. 총을 맞은 순간에도 범인의 정체를 알리려 했던 남자. 이한영 암살 사건은 지금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충격적인 정치 암살 사건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1998년 2월 24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대한민국 육군의 엘리트 장교였던 24살 김훈 중위가 벙커 안에서 머리에 총을 맞은 채 발견됩니다. 군은 곧바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살이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김훈 중위는 오른손잡이였지만 총을 쐈다는 오른손에서는 화약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왼손에서는 화약 흔적과 화상이 발견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 현장에 있던 권총에서는 김훈 중위의 지문이 발견되지 않았고 탄환에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자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깨진 시계와 부서진 시설물까지 남아있어 격투 흔적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군은 두 차례의 수사 끝에 모두 자살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유족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사망 19년 만에 순직은 인정됐지만 사망 원인은 단 한 줄, 규명 불능, 자살일까? 아니면 누군가에 의한 타살일까?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김훈 중위 사건은 대한민국 대표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1999년) 대구의 한 골목, 4살 김태환 군은 학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뒤 정체불명의 남성이 뒤에서 다가와 얼굴에 황산을 부었습니다. 태환이는 얼굴과 전신 40% 이상의 3도 화상을 입었고 두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 황산은 눈뿐만 아니라 입과 식도, 기도까지 태워버렸습니다. 어린 태환이는 자신을 덮친 액체가 황산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그저 뜨거운 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49일 동안 극심한 고통과 싸우던 태환이는 결국 1999년 7월 8일 4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건 태환이가 범인에게 내린 벌이었습니다. 5살 아이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벌이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유력 용의자를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사건은 끝내 미제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의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하게 만든 태환이법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7년 5월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10대 소녀가 숨진 채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 학교는 남고였고 소녀의 신원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원역 노숙소녀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소문 하나를 믿고 수원역 노숙자들을 범인으로 지목합니다. 얼마 뒤에는 가출 청소년 5명까지 추가로 체포됩니다. 그런데 재판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검찰 조사 영상 속에는 범행 내용을 알려주며 자백을 유도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 청소년은 사건 당일 수원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체포된 7명 전원이 무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진범은 따로 있다는 사실만 남았고 정작 진짜 범인은 찾지 못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죽은 소녀는 노숙인이 아니었습니다. 지적장애가 있던 15살 중학생이었고 50일이 지나서야 방송을 본 부모가 딸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공소시효가 끝나며 사건은 영구 미제가 됩니다. 누명을 쓴 사람들은 무죄가 됐지만 15살 소녀를 죽인 진짜 범인은 지금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16년 7월) 부산 시민들이 119에 이상한 신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스 냄새가 나요. 신고는 해운대에서 시작해 남구, 사하구, 강서구까지 부산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도시가스 누출은 없었습니다. 공장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수백 명이 같은 냄새를 맡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틀 뒤, 이번엔 울산에서도 똑같은 가스 냄새 신고가 폭주합니다. 순식간에 인터넷은 난리가 났습니다. 대지진의 전조 현상이다. 곧 엄청난 지진이 온다. 심지어 SNS에는 개미떼가 이동하는 사진, 심해어가 잡혔다는 사진까지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안전당국은 부산의 냄새는 가스에 섞는 부취제, 울산은 화학공단 악취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 인터넷에 퍼진 지진 전조 현상, 괴담의 시작은 전문가도 연구기관도 아닌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광고를 위해 퍼뜨린 가짜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2달 뒤인 2016년 9월, 실제로 규모 5.8의 경주 대지진이 발생합니다.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무언가였을까요? 정체불명의 부산 가스 냄새 사건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습니다. 당신의 구독이 다음 사건의 시작입니다. 다음 1분 사건의 진실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